이번에 공유해주신 자료들,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하하, 흥미로우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2025년 한국 경제에 풀린 돈이 무려 4,345조 원. 이게 사상 최고치라고 하죠. 맞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이걸 인구수로 나눠보니까요. 갓난아기 포함해서 국민 한 명당 4,300만 원 꼴이더라고요. 기업 하나당 11억 원이고요. 숫자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숫자상으로는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제 지갑은 늘 비어있는 것 같고 우리 체감 경기는 이렇게 답답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돈은 쌓여있는데 돌지를 않는 이 기묘한 상황.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돈의 총량은 역대급이지만 그 돈이 우리 경제를 얼마나 활기차게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속도, 속도요? 그리고 돈이 스스로를 불려나가는 힘, 이 두 가지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아, 양은 많은데 질이 문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 개의 창문을 통해 지금 한국 경제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통화량, 통화 유동 속도, 그리고 통화 승수. 이 세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세 개의 창문. 그리고 정부가 왜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인 금리 인하 대신 민생지원금이라는 말하자면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 방식을 택했는지 네, 그 선택의 배경도 아주 중요하죠. 그 22조 원이 우리 경제에 어떤 빛과 그림자를 남겼는지도 함께 살펴보죠. 이 이야기가 끝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경제적 좌표가 훨씬 명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창문부터 열어보죠. 경제를 진단하는 세 가지 지표. M2, 통화 유동 속도, 통화 승수. 용어는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아주 쉬운 개념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지금 상황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네네. 첫 번째 창문인 M2, 즉 광유통화는요. 경제에 풀린 총 탄약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총 탄약량이요? 네. 현재 4,345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폐나 동전뿐만이 아니고요. 아, 현금만이 아니다. 그렇죠. 당장이라도 뺏어 쓸 수 있는 예금, 적금, 단기 금융상품까지 거의 모든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 월급 통장, 주택청약 통장, 심지어 CMA 계좌에 들어있는 돈까지 다 합쳐서 맞습니다. 사실상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쇼핑이든 투자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돈을 M2라고 부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 경제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총량이 역대급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상 최대 규모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 창문, 통화 유동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아, 여기서부터군요. 이건 돈 1원이 1년 동안 몇 번이나 주인을 바꾸면서 거래에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말하자면 돈의 회전율 또는 템포죠. 회전율 현재 연율 기준으로 0.616입니다. 0.616. 이 숫자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낮은 수준인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냐면요.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맸던 IMF 외환위기 때. 네, IMF 때요. 그때가 0.934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휘청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83이었고요. 심지어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다시피 했던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도 0.670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이 그 모든 위기 때보다도 돈이 더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명백한 증거죠. 아니, 이 IMF 때는 정말 나라 망한다고 다들 금 모으기 운동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그때보다 돈이 더 안 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을 쓰지도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은행 계좌에 묵혀두는 거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요. 네, 일단 현금을 쥐고 버티자는 심리가 팽배한 겁니다. 돈의 총량은 많지만 그 돈이 잠만 자고 있는 유동성 함정의 초기 증상과도 비슷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창문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나요? 세 번째는 통화 승수입니다. 이건 중앙은행이 찍어낸 씨앗 자금, 즉 본원 통화가요. 씨앗 자금이요? 네, 그게 은행의 대출 시스템이라는 기름진 땅을 거치면서 몇 배의 돈으로 불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용의 전파력입니다. 아, 씨앗 하나가 몇 그루의 나무로 자라나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 수치 역시 역사적으로 하위 10% 수준인 14.96에 불과합니다. 이건 은행마저도 대출을 통해 돈을 불리는데 아주 소극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와, 그림이 그려지네요. 공유해주신 자료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하, 어떤 비유였죠? 지금 우리 경제는 최신형 세단 수천 대, 이게 바로 돈, M2인 거죠. 그렇죠. 이걸 사놓고는 전부 꽉 막힌 1차선 비포장도로, 이게 통화 유동 속도고요. 네, 꽉 막힌 도로죠. 거기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꼴이네요. 심지어 자동차 공장, 즉 은행의 신용 창출마저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답답한 그림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답답한 상황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듣고 보니 더 이상하네요. 경제가 이렇게 아프다는 신호가 명확한데 왜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처방,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약을 쓰지 않은 거죠? 바로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외부 환경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 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죠.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와 달랐습니다.
현실은 다르다. 자료가 지적하듯 당시 미국 기준금리는 4.25%였고 한국은 2.5%였습니다. 무려 1.75%포인트나 차이가 벌어져 있었죠. 1.75%포인트요? 이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돈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국내에 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든 아니면 재테크에 밝은 내국인이든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은행이나 채권에 투자하겠죠? 바로 그거죠. 그럼 당장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합니다.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원자재, 식료품 가격이 전부 오르게 되고요. 결국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렸다가 오히려 끔찍한 인플레이션으로 서민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미국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네, 닫혀 있었죠. 어떻게든 경제에 돈을 밀어 넣어야 하니 민생지원금이라는 창문으로 돈을 던져 넣은 셈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금리라는 간접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 막히자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가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전통적인 해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22조 원이었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22조 원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약 0.4%에서 0.5%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노린 정책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그 창문으로 던져 넣은 22조 원의 돈다발은 과연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료를 보니 KDI가 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던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가 지급한 22조 원 중 약 43%, 금액으로는 9조 5천억 원만이 실제 새로운 소비, 즉 순증 소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증 소비. 그러니까 지원금이 없었다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소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57%, 그러니까 12조 5천억 원이라는 훨씬 더 큰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 어차피 가족 외식을 하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계획이었는데 마침 지원금이 들어오니 그걸로 결제한 거죠. 결국 원래 내 돈을 쓸 것을 지원금으로 대신 쓴 것에 그쳤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치킨 시켜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원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결제했죠. 제 돈은 굳었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소비자의 행동이니까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닭 한 마리를 더 팔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외식비를 대신 내준 꼴이 된 거죠. 네, 자료에서는 그렇게 대체 효과로 아낀 현금의 행방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약 7조 원은 다시 저축으로 흘러들어가 잠자는 M2 통장에 합쳐졌고, 다시 잠자러 갔군요. 네, 그리고 약 4조 5천억 원은 빚을 갚는 게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내수 경기에 숨통을 틔워준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돈이 경제 전체에서 계속 돌게 만드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철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 22조 원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즉 이 정책의 그림자는 뭐였습니까? 바로 국채 발행입니다. 빚을 냈군요. 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푼 것이죠. 정부가 시장에 대규모로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모든 시중금리의 기준점, 일종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니까 이게 시장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추경 이후 3년물 국채금리가 약 0.15에서 0.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랐군요. 이렇게 안전자산인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보다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그렇죠. 동시에 민간 기업들은 더 높은 이자를 내야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죠. 잠시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국채금리를 올렸고 그 결과로 민간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엄청난 역설인데요. 그것이 바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교과서적인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입니다. 구축 효과. 선한 의도의 정책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주제, 당신의 투자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그렇죠. 모든 주식의 가치는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잖아요. 네, 현재 가치로요. 이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바로 금리입니다. 국제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미래의 벌돈의 가치를 더 많이 깎아내린다는 의미죠. 자료에 나온 예시가 정말 직관적이었습니다. A사와 B사 이야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두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A사는 당장 매년 100억씩 꾸준히 이익을 내는 안정적인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반면 B사는 지금은 적자지만 10년 뒤부터 매년 1000억씩 엄청난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미래의 꿈이죠. 네, 이 두 회사의 가치를 계산할 때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당장 돈을 버는 가치주 A사의 가치는 4.3% 하락하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먼 미래의 큰 이익을 내 성장주 B사의 가치는 무려 12.8%나 폭락합니다. 와, 마이너스 4.3%와 마이너스 12.8%. 이건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니라 거의 3배에 가까운 충격이네요. 맞습니다. 순전히 할인율이라는 수학적 원리 때문에요. 기술주 포트폴리오가 왜 그렇게 박살났는지 이제야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네, 미래의 1억 원은 오늘의 1억 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2022년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유독 더 크게 하락했던 것도 바로 이 단순한 수학적 원리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분위기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냉정한 수학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열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가 아니라 이 좋은 회사의 이익은 대체 언제 나오는가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먼 미래의 꿈을 파는 고 PER 성장주나 아직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바이오 기업보다는 오늘의 확실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저 PER 가치주, 그렇죠. 혹은 예대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은행주, 꼬박꼬박 현금을 쥐어주는 배당주가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거시경제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이해하면 내 포트폴리오라는 매를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돈의 양, 즉 M2는 사상 최대지만 네, 양은 최대주만 돈의 속도, 통화이동 속도와 돈의 전파력, 통화승수는 역대 최저인 일종의 유동성 함정과 유사한 상황에 빠져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라는 족쇄 때문에 전통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 못하고 22조 원의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그 선택이 단기적인 내수 부양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국채 금리를 상승시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라는 그림자도 남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적인 변화의 파도가 결국 우리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네, 금리 상승기에는 미래의 화려한 청사진보다 현재의 확실한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냉정한 현실을요. 네. 그래서 핵심은 통화 유동 속도와 통화 승수가 함께 반등하는, 즉 돈이 실제로 돌기 시작하는 진짜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진짜 신호요. 섣부른 낙관보다는 확실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통화유동 속도가 0.616이라는 이 숫자를 보고 IMF 외환위기 때보다 나쁘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998년의 한국 경제와 2025년의 한국 경제는 금융 시스템의 발전 수준, 디지털 경제의 비중, 결제 수단의 변화 등 모든 면에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경제거든요. 아, 그렇죠. 이걸 그대로 비교하는 건 마치 조선시대 사람의 평균 소득과 오늘날 우리의 평균 소득을 화폐 단위만으로 비교하면서 지금이 더 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자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속 10km로 달리는 마리나랑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가 갑자기 시속 20km로 달린다고 해서 말보다 느려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애초에 달리는 트랙 자체가 다른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 이런 시대적인 차이와 경제 구조의 변화를 모두 보정하고 동일한 저울에 올렸을 때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의 어느 시점과 가장 닮아 있을까? 그 답을 찾아야만 비로소 지금 우리의 경제적 좌표가 어디쯤인지, 우리가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상 상태, 즉 뉴 노멀에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함께 탐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